반갑습니다. 고신대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타나시우스가 주교로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오늘날 알렉산드리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집트에서 카이로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고대의 로마 다음으로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테오크리토스라는 이 시인은 기원전 3세기에 축제기간 알렉산드리아가 매우 붐비었다, 매우 복잡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기원 후 2세기에 벌써 인구가 75만 명 정도가 되었던 이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스트라본은 1세기에 살았던 그런 학자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계의 동서를 여행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의 동서를 여행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동서를 여행하는 것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알렉산드리아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우리나라에는 알렉산더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그죠?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적인 도시가 아니고 헬라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요,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데 굉장히 열렬하게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집트에 세운 이 도시 알렉산드리아도 이집트의 그런 그 문화를 가진 도시라기보다는 헬라 문화를 가진 도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헬라적인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가가 300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 도시를 아주 번창시켰는데 그러면서 이 도시가 점점 더 헬라되어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를 이집트의 도시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집트 근처의 알렉산드리아라고 좀 따로 떼어가지고 부르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로 알렉산드리아 아드 아이깁툼이라고 하는데 이집트에 접해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도시는 이집트라고 보기에는 좀 다른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던 것이죠. 알렉산드리아는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 또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알렉산드리아에는 헬라인,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인, 또 이집트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뭐 시리아인, 리비아인, 시칠리아인, 에디오피아인, 뭐 아랍인 뭐 등등 뭐 여러 도시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뭐 박트리아인, 스키티아인, 페르시아인, 인도인 등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또 알렉산드리아의 또 다른 사진, 현대의 알렉산드리아의 또 다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멋있죠.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한때 알렉산드리아에는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큰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우리는 70인경 또는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또 약자로 LXX라고 부르는데 이 LXX가 뭐냐면은 그 로마 숫자로 이제 70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70인경이 기원전 뭐 3세기 뭐 그 무렵에 번역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번역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됐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여러 지역에서 번역된 것이 결국에는 합쳐졌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합쳐진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또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아주 헬라가 돼가지고 헬라인들의 운동 경기에도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헬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운동할 때 뭐 남자들이 발가벗고 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문화를 원래는 싫어했거든요.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헬라화 되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런 헬라 문화에 완전히 이제 동화돼 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후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에서는
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게 되는데요. 그때 또 기독교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핍박을 당하고 또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많이 죽기도 하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건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동서로 뻗은 11개의 큰 이제 도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로들과 또 남북으로 뻗은 7개의 대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 그 다음에 남북 이렇게 대로들이 쫙 뻗어져 있어가지고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주 도로는요 30m 이상 넓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도로변에는 조명을 하는 장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처럼 그렇게 전기를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불을 밝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도로에 빛을 비춰줬다는 것이죠. 예, 굉장하죠. 그리고 나일강으로부터 충분한 이제 관계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물을 쓰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또 돌로 집을 지어가지고 불에 타지 않게 하는 그런 건축수를 발휘했습니다. 극장이나 목욕탕, 또 체육관, 김나지움이라고 그러죠. 예, 체육관. 그 다음에 또 운동 경기장, 경마장, 왕궁, 뭐 박물관, 대학,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무덤 이런 뭐 많은 건축물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뭐 굉장히 멋진 건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는 이런 유형적인 그런 그 문물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문물도 발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지성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는 고대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명한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에서 학자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알렉산드리아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나온 책들을 읽거나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나는 뭐 알렉산드리아에 가봤다, 거기서 공부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벌써 그 당시에 70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야, 대단하죠, 그죠? 이 도서관이 어떻게 해서 이제 건립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가였던 팔레룸의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기 본국에서 이제 추방당하거나 또는 이제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머물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 도시에서 이제 학문을 굉장히 번창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 데메트리우스가 그 당시에 그 황제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게 이 도시를 더 학문적으로 번창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서관을 준비를 했고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 아들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건립을 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정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대단한 것이었죠, 그죠? 예.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그런 이제 잔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봐도 이렇게 막 굉장히 멋진 건물인데, 예, 그 당시에는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오늘날의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굉장히 멋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멋있죠, 그죠? 예, 이 동그랗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도서관을 지었는데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뭡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서관을 멋지게 지었겠죠, 그죠? 예, 물론 그 도서관 유적지는 따로 있겠지만 예, 오늘날의 현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렇게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또 그 내부를 보면 이렇게 아주 또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데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겠죠, 여러분.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철학, 문학, 또 약학, 수학, 천문학, 지리학 등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오크리토스, 그 이제 기원전 3세기 사람 데오크리토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칼리마코스라는 그런 사람도 이제 시인으로서 활동했고, 아폴로니우스라는 또 시인도 그렇게 이 도시에서 활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학자들 가운데서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는 뭐 수학, 지리학, 천문학, 문법, 연대기, 역사, 문헌학, 철학, 시학 등에 있어서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한 실력을 갖춘 그런 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주전 2세기에는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지도 제작술을 개발했고요. 또 주 2세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천문학에 대한 그의 명성은 뭐 중세까지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고 갈릴레오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갈릴레오가 천동설을 거부하고 지동설을 말하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그런 시스템이 이제 그 바뀌긴 했지만, 그 때까지는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뭐 굉장히 이제 주류적인 그런 과학 이론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프톨레마이오스가 굉장히 정교하게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 갈릴레오의 이론이 프톨레마이오스 이론을 완전히 이제 뒤집은 것이죠, 그죠? 예, 그런 점에서 갈릴레오도 참 대단한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뭐 1000년 넘게 그 천문학에 있어서 그런 뭐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수학자 유클리드도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유클리드 기하학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또 소라누스라는 사람은 부인과 의학을 발전시켰고, 헤로는 전기 엔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들고, 또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 아이들의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는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수많은 그런 이방의 신들이 여기에서 예배되었고요. 또 여러 신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동전에는 신들의 그런 모습들이 새겨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 대도시에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유대교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여기에서 살고 있었고, 또 그 70인경도 여기에서 번역을 이제 완성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유대교가 굉장히 또 번창을 했었죠. 특별히 가장 유명한 유대인 학자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필로는 약 기원전 20년부터 기원 후 50년 정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교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교부들이 많이 활동했는데, 대표적으로 네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 이렇게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요, 약 150년에 태어나가지고 216경에 죽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의 유명한 작품들이 뭐 양탄자, 교육자, 뭐 이런 작품들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가 굉장히 또 탁월한 그런 교부였습니다. 플라톤 철학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가지고 그것을 기독교식으로 바꿔가지고 여러 작품들을 남기고 또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는 뭐 최고죠, 최고. 예. 물론 지금은 오리게네스가 뭐 이단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좀 금기시 되기도 하고 터부시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리게네스가 뭐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서방 교부 중에서 이 아구시누스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동방 교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역시 이 오리게네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리게네스는 약 184년부터 253년까지 살았는데요. 그는 뭐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수많은 성경 주석 작품, 뭐 또 교리적인 작품들, 이런 것을 남겼는데, 대표적으로 원리론, 예, 우리말로도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이렇게 두껍게 번역이 돼 있는데, 원리론 같은 작품은 그야말로 이제 기독교 교리들을 굉장히 체계화시켜 가지고 집대성한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헥사플라라고 뭡니까, 이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헬라 번역,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편찬한 그 구약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헥사플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켈수스 논박이라는 중요한 그런 변증서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켈수스라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학자였는데 기독교를 아주 이제 이론적으로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 오리게네스가 켈수스를 반대하는 그런 변증서를 쓴 것이죠. 오리게네스의 작품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단으로 정제되고 나서 뭐 다 분소경류 당했죠, 그죠? 네, 그렇게 당했는데 에피파니우스 같은 그런 교부는 오리게네스의 작품이 6,000개 정도가 되었다.
여러분 좀 믿기지가 않죠. 사실은 약간은 과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회사가 했던 에우세비우스는 오리게네스 작품이 2000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히에로니무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롬이라고 불리죠. 이 사람은 뭐 약 800개의 뭐 타이틀을 쭉 이렇게 제목들을 쭉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뭐 엄청난 작품들을 남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학자들은 일평생 동안 작품을 수천 개를 남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작품이라는 것은 뭐 책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니고, 뭐 논문이라든지 또 작은 뭐 그런 어떤 아티클이라든지 뭐 또 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수천 개를 남깁니다. 예, 그랬는데 뭐 이 오리게네스는 그에 못지않게, 오늘날 학자 못지않게 엄청난 작품들을 남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아타나시우스가 있는데,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하기로 하고, 또 다른 교부로서 알렉산드리아의 키리루스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키리루스는 약 376년 또는 380년경에 태어나가지고 444년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당시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 이단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아주 잘 설명한 그런 교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였습니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강의들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은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중요한 학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은 학파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직접 활동을 했거나 또는 뭐 거기서 직접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알렉산드리아 이 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쭉 학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테네의 아테나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제 아테네 출신이긴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 와가지고 교리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죠, 2세기, 예, 2세기 중반 후반에서 활동했는데요.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알렉산드리아가 사도들 이제 바로 다음 세대부터 이렇게 쭉 기독교 그런 어떤 교리라든지 또는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아주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그죠? 참고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교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 마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분명한 것은 알 수가 없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시칠리아 출신이었던 이 판테우스라는 사람도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클레멘스의 교부였는데, 클레멘스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젊은 시절 많은 그런 도시들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판테우스를 만나고 나서는 이 사람에게 평생 동안 배워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하게 된 것인데요. 이 판테우스라는 사람이 그만큼 굉장히 탁월한 그런 신학자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의 작품이 남겨져 있지 않아요. 예. 어쨌든 이 판테우스는 클레멘스의 스승이었던 것이죠. 이 클레멘스는 판테우스의 제자였지만 판테우스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약 150년경에 태어나가지고 216년 정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면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리게네스가 이 클레멘스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네. 클레멘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뭐 아테네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클레멘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시절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정착을 해서 거기서 가르치게 된 것이죠. 물론 또 생애 말년에는 안타깝게도 좀 그 도시에서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튼 클레멘스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당대 지식인들에게 이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논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완전히 뭐 플라톤주의자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뭐 플라톤의 그런 생각들과 다른 점도 분명히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또 성경을 주석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게네스는 또 이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죠. 예. 아무튼 오리게네스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있어서 또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오리게네스의 작품을 사실은 뭐 이 시대 사람들은 안 읽은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리게네스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게네스가 이단으로 정제된 다음에도 여전히 이제 오리게네스의 작품은 헬라어로 또는 라틴어로 번역돼 가지고 많이 읽겠죠. 네.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라는 그런 주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32년부터 248년에 걸쳐가지고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는데요. 제 13대 이제 주교였던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의 제 1대 주교는 이 마가였습니다. 마가.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서 248년부터 264년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초반부에 디오니시우스가 남긴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의 동서를 여행하는 것보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동서를 여행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이제 이 디오니시우스가 또 알렉산드리아를 좀 이제 보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 교회를 뭡니까 이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그만큼 복잡하다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레 에우세비우스 같은 경우도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합니다. 예,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사가였죠, 그죠? 이 에우세비우스가 남긴 이 교회사라는 책이 또 있는데 초대 교회 역사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역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되겠고 또 아타나시우스도 역시 알렉산드리아 학파죠. 예, 이 알렉산드리아 주교로서 이 사람이 또 오랫동안 봉직을 했었거든요. 예, 328년부터 374년 뭐 거의 45년 정도 됩니까? 예, 아주 긴 시간 동안 알렉산드리아 주교로서 봉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맹인 디디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오리게네스의 제자였는데요. 뭡니까? 성경 주석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리게네스의 제자라고 했을 때 뭐 오리게네스로부터 직접 배웠다는 그런 건 아니겠죠. 시대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리게네스의 그런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더 발전시킨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 활동할 때 또 맹인 디디무스가 같이 시대가 겹칩니다. 예, 그래가지고 같이 활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맹인 디디무스는요 말 그대로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그런 주석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 주석에 있어서 또 맹인 디디무스가 그 영향을 미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기릴루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총대 주교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교라는 말과 제가 또 총대 주교라는 말을 쓰는데 그 총대 주교라는 것은 고대 도시에 이 뭡니까 큰 그 총대 교구가 있어요. 예.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로마라든지 뭐 여러 큰 이제 총대 교구의 주교들은 또 다르게 이제 그냥 비숍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그 패트리아크 비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총대 주교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 특별한 이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존경하곤 했는데 예,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가 그렇게 총대 주교로서 봉직을 한 것이죠. 412년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총대 주교로서 봉직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그만큼 이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또 알렉산드리아의 현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고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45년이나 무려 주교로서 봉직했던 이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어떤 신학을 펼쳤는지 제가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